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굴이 다 좋아지셨네요. 예. 설마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날씨는 덥죠? 그러잖아요. 그래도 태풍이 피해 없이 좀 지나가면 약간 시원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론을 해볼 건데 부동산의 결혼 8개 파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좋아하잖아요. 투자로는 분량이 방대해서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다음 주 2시간 정도까지 투자론. 투자로는 7문제 정도 출제돼요. 어떨 때는 8문제 출제되고, 그럼 7문제 출제되면 그 중에서 반드시 2문제는 계산 문제가 들어갑니다. 계산 문제 2문제 빼면 5개만 하면 되잖아요. 5개만. 그렇잖아요? 자, 가봅시다. 투자로는 이제 이렇게 구성돼요. 여기 투자의 개념과 장점, 단점. 얘는 단독 문제 내지 않습니다. 개념도 내지 않아요. 그럼 장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인플레이션 해치,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그 정도. 단점은요, 환금성이 낮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지렛대 효과에서 계산 문제가 뭘까요?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입니다.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올해 출제 비중은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는 좀 떨어지고 나오면 이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쯤이면 지렛대 효과 그러면 개념은 기억나야 되지. 개념. 타인 자본 이용하여, 차입을 이용하여, 저당을 설정하여, 융자를 끼고, 전세를 끼고, 부동산 샀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이 초래됐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하고,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의 위험과 수익, 위험 한 문제, 수익 한 문제 그렇게 고정적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처리 방법 6가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라고요.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 이걸 우리는 기하라고 외웠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요상. 그 다음에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감흥도 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평균 분산 결정법. 여섯 번째가 포트폴리오. 그 내용이 위험.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야죠. 포트폴리오 체계적이면 비체계적.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기억날까요? 3가지 암기사항이 있는데 자산의 수를 증가시켜라. 수익률의 변동 방향을 동일 유사하지 않게 해라. 상관계수를 크게 작게. 지금이면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가 다 기억나야 돼. 여러분 입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하면 아 맞다 그런 게 있었다 이 정도. 여기까지가 투자론 전반부입니다. 그럼 전반부는 그나마 할 것 같아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이제 머리가 아파옵니다. 자, 후반부가 투자 분석입니다. 투자 분석. 자,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합의 시간가치라는 것을 공부해요. 합의 시간가치 계수. 합의 시간가치 계수가 끝나고 나면 현금 흐름,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처분시 현금 흐름, 가능 총수 이런 거 나오죠? 그게 현금 흐름 추정합니다. 현금 수지 추정. 이 2개를 바탕으로 이제 투자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거 있어요.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 이 부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이 부분 투자 분석 기법이 가장 힘들어요. 공식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볼 건데, 여기 현금 흐름은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이 현금 흐름은 상대적으로 잘 하십니다. 근데 합의 시한가치 나오면, 합의 시한가치는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배운 것은 조족지혈이고, 사실은 합의 시한가치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은 이 합의 시한가치가 점점 깊이를 더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좀 깊은 내용까지 해볼게요. 자, 투자 분석 기법은 다음 주 배울 건데, 그럼 투자 분석 기법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투자 분석 기법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야 돼? 짜증이 확 난답니까?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투자 분석 기법. 책을 막 뒤지면 나옵니까? 투자 분석 기법 그럼 이렇게 나와야지. 투자 분석 기법은 합의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걸로 구분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합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순수내, 연평균 수년가법, 현가 해수기한법이 있었다. 이렇게 출발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 또 보게요. 다음 주 똑같은 멘트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개념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책은 78쪽에 투자의 개념, 이거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묻힌다.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럼 뭐가 나오냐? 이거.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아닙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2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투자와 투기, 그거 찢어버리세요. 안 나가는 거. 그러면 3번에 투자 분석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필요 없습니다. 투자 분석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게 투자 분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론 배우는데 결국은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투자 분석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투자합니까? 이 부동산의 투자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현금 수입. 저는 현금 좋아합니다. 현금 수입이 있고, 그러면 수입이 있으려면 나가는 게 있겠지. 현금, 지출이 있는데 이 두 개에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묶어서 현금 수지라고 해요. 현금 수지.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결국 저 부동산,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겠다. 요거 묶어서 현금 수지.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거야. 현금 수지. 현금 수지 분석.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게 여기 현금 수지 분석하는 거야.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거라고. 그럼 현금 수지 분석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화면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필요 없어요. 3번 필요 없고, 3번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설명한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 하나 딱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현금 흐름의 측정, 현금 수지의 측정은 두 가지로.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기억난가요? 이렇게. 자, 보자고요. 현금 흐름 측정.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다. 똑같은 말을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격이 똑같은 말이다. 총 투자액. 또 다른 말 해볼까요? 부동산 가격하고 총 투자액 같은 말. 또 똑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 총 자산. 총 자산. 이걸 총 자산이라고도 불러. 총 자산이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총 투자액 이렇게 부르지, 총 자산이란 말은 그렇게 빈번하게 쓰는 게 아닌데 총 자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이 10억이면 다른 말로 총 자산도 10억이다. 그 말이 이게. 그러면 총 투자액이 이제 10억이다. 그러면 총 투자액은 나누어진다.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근데 은행 돈을 먼저 써준다고 했잖아요. 부동산학은. 그래서 총 투자액은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을 나누어진다. 그런데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이라고 하고, 또는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고, 이걸 공인 회계사들은,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저당이란 말을 안 씁니다. 공인 회계사들은 부채라고 그래요. 부채. 그다음에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고, 요 지분을 공인 회계사들은 지분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그럼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야. 타인 자본, 저당, 부채, 자기 자본, 지분, 자본이 다 똑같은 말이라고. 부동산학은 저당과 지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공인회계사, 회계학은 부채와 자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런데 혼용해서 막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래서 부동산 가격과 총투자의 같은 말, 총자산도 같은 말,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은 나눠진다. 됐네 이게. 그럼 이제 1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네. 현금 흐름을 보겠다는 소리예요. 현금 흐름. 그럼 현금 흐름은 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두 가지 형태로, 취득할 때는 돈이 나가는 거고 현금 유출이고, 그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의 운영하고 영업하고 같은 말, 영업을 통해서 현금 수익과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소득이득. 그럼 팔 때, 처분할 때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요. 처분할 때, 매각할 때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이걸 처분 현금 수지, 매각 현금 수지, 다른 말로 지분 복귀액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을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본이득이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데, 보유 기간 동안의 영업 현금 흐름, 처분 시 매각 현금 흐름 형태로 발생한다. OX? O. 지금 하는 말을 4번 냈습니다. 4번. 가장 최근에는 30회 때 냈어요. 30회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기간 동안의 영업을 따른 소득이득과 처분 시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OX? O. 만약에 이거 자리를 바꿔버리면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 기간 동안의 영업을 통한 자본이득과 처분 시 소득이득으로 나타난다. 그럼 OX? X.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화면 넘기기 전에요.
저기다 이렇게 분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분수식, 이렇게 분수식. 이건 뭡니까? 이 분수식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여기 부채 비율이야. 그 부채 비율 지금 4개 배웠네. 3개 배웠네요. 하나, 둘, 셋. 어떻게도 다 부채 비율이다. 이걸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그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되셨죠? 28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 사항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사항을. 자, 기출문제, 기출지문. 아까 제가 언급했죠. 30회 때. 그러니까 지금 요걸 30회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낸 거, 요 기출지문 이렇게 식으로 낸 거 총 4번 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30회 때 냈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 사항이고,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고,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럼 장점은 딱 하나만 하고 가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물가가 상승할 것 같으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현금 가지고 유리하다. 부동산 사는 게 유리하다. 왜? 부동산을 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야. 돈의 가치를 구매력이라고 그래. 구매력,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구매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설명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뜻이야. 인플레이션도 요거 내지 않는다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한다. 화폐 가치 떨어지는 이건 내지 않는다고. 요거 내지 않고. 인플레이션 이건데, 근데 현금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걸 비교를 하면, 그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갈 거니까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화폐 가치 방어, 이것을 구매력을 보호한다. 영어로 인플레이션 해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치란 말은 잘 안 나와요.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내지.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다. 이건 필요 없어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써놓은 거지.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현금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걸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의 장점 다 하나 배웠어요. 투자의 장점, 단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장점, 단점 쭉 나왔네 이거.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하나 요거 본 거예요. 요거. 여기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면 나올지. 뭐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얻을 수 있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인데 그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딱 가는데 인플레이션 해치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부동산은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환금성,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그러면 여기에 낮은 환금성인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 이것 때문에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 나올까요?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다.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 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가 해봐라. 나는 모르겠다. 예? 유동성이요. 이렇게 나왔죠. 유동성이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로 갑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 사항을 했고,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지문 나와요. 지문 단도문이 안 나와요. 지문 유형과 수익은 비례관계 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따른 대가는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그렇죠? 그 두 개하고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환금성이 낮다. 요 4가지 정도 배웠습니다. 지렛대 효과 가지요. 지렛대 효과는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주제는 지렛대 효과, 위험, 수익, 그다음에 뭐 화폐 시장 가치, 포트폴리오 전부 다 이론하고 계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지렛대 효과도 계산 문제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자기자본수익률 계산 문제. 근데 올해는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 자기자본수익률 계산 문제가 2년 연속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는 좀 희박한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게요. 지렛대 효과.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을, 내 돈의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을 변동하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책에 나온 대로 타인 자본 이용해서 자기 자본 진폭을 크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타인 자본 이용을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동할 수도 있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이러면 돼요. 근데 저 타인 자본을 여러 가지 표현을 쓴다는 거야. 타인 자본은 다른 말로 차익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차익금이라고 하지 않고 융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당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친구 돈 빌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내 돈의 수익률이 바뀔 수 있다. 이걸 지렛대 효과.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하면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하고 지분이 똑같다고 아까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잖아요. 아까 부채 비율 하면서 타인 자본, 저당, 부채, 자기 자본, 지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 이렇게. 요 자기 자본을 또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그래요. 순자산. 아까 총자산이 있었죠.
총 자산은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합친 거고 순자산은 순수한 내 돈이고 그러면 저기 자기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지분 투자 수익률 또는 그냥 지분 수익률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를 표현할 때 엄청나게 많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자본 이용했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동한다. 타인자본 이용했을 때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이 변동한다. 타인자본 이용했을 때 지분 투자 수익률이 변동한다. 차익금을 이용했을 때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이 변동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지렛대 효과 개념. 그럼 지렛대 효과 개념 끝나고 나면 지렛대 효과가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개념을 내요. 왜? 이론은 별게 없으니까. 두 번째, 유형. 자, 유형입니다. 지렛대 효과 유형. 자, 유형을 하기 전에 돈을 안 빌렸다고 봐요. 전액 자기자본이다. 전액 자기자본 투자했다. 차익금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총 자본이 총 투자액이 10억이면 그러면 자기자본 얼마일까? 10억이겠죠.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이 총 투자 수익률이 10%면 자기자본 수익률도 몇 퍼센트다? 10%가 되겠죠. 돈 안 빌려오면.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차입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레버리지가 효과가 없다. 그럼 돈을 빌려와 볼게요. 돈을 빌려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타인 자본 이용했습니다.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하면 총 자본하고 자기 자본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총 자본은 10억인데 자기 자본은 4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타인 자본을 몇 퍼센트 이용했습니까? 60% 이용했죠. 60%. 자, 그러면 이제 이 자기 자본 수익률, 요 자기 자본 수익률 바뀌어. 돈 안 빌려오면 두 개가 같아. 이렇게 안 빌려오면 같은데 돈을 빌려오면 그러면 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1번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소리야. 이걸 정해지랬더라 한다고.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내 돈의 수익이 높아졌다 정해지랬대.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떨어지면 부해지랬대. 변하지 않으면 중립지랬대. 2번처럼 총 자본 수익률 타인 자본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 같아요. 근데 타인 자본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같다. 이런 것을 중립지렛대. 그러면 중립지렛대가 되면 타인 자본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로 오히려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떨어지면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이 10% 있는데 이게 10%였다가 돈 안 빌려면 같았으니까 10%였다가 이게 떨어져서 5% 떨어져요. 그럼 오히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아져. 이것을 뭐라 한다? 부의 지렛대. 그러면 이 화면에서 지금 이 부분 봐봐요. 이 부분에서 총 자본 수익률이 바뀌고 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바뀌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이 변화했다고 나오면 그것은 틀린 지문이에요. 총 자본 수익률은 안 바뀌어요. 총 자본 수익률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든 빌려오지 않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돈을 빌려오는데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이자율이 높든 낮든 총 자본 수익률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 빌려왔을 때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뭐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야.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높아졌다? 정의지렛대. 떨어졌다? 부의지렛대. 그다음 변하지 않는다? 중립지렛대. 이제 지렛대 효과 종류 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경우에 정의고 어느 경우에 중립이고 어느 경우에 부인가? 유형 정의지렛대. 정의지렛대는 타인 자본 이용했는데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야. 그럼 타인 자본 이용을 하면 자 수익률이 하나 더 나와.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으면 총 자본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타인 자본 이용하면 수익률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은행의 수익률이야. 그게 차익금리야. 차익금리. 요 차익금리가 은행 이자율 이게 지렛대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야. 차익금리가. 그럼 차익금리의 크기에 따라서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돈 안 빌려면 다 똑같아. 돈 안 빌려면 이게 다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요거는 돈 안 빌려왔으니까 이게 없고 돈 안 빌려왔으면 이게 없는 거고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10%면 10%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빌려오면 차익금리가 생기는 거고 그럼 이게 10%였는데 차익금리가 5%면 아주 낮은 금리를 빌려온다. 낮은 금리로. 그러면 이 낮은 금리가 내 돈의 수익률을 높여줘. 이게 10%가 15% 되는 거야. 이걸 정의지렛대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의지렛대는 어느 경우에 발생합니까? 이런 경우에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이 경우에. 차익금리가 낮을 때.
그럼 반대로 차익금리가 높으면 정일까 부일까? 부가 되겠지. 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같으면 중립지렛대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정해지렛대, 부해지렛대, 중립지렛대를 결정한 것은 뭡니까? 차익금리. 됐죠 이제? 예?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정해지렛대 효과란 차익금리보다 총자본순이익이 높을 때 자기자본순이익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OX? 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총자본순이익이 10%인데 은행에서 이자를 2%로 빌려올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돈을 많이 빌려온 게 유리합니까? 조금 빌려온 게 유리합니까? 많이. 그러면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되면 돈을 많이 빌려온 게 유리하다 이렇게 낼까요? 안 내겠지. 그러면 총자본순이익이 차익금리보다 높을 때, 차익금리가 매우 낮을 때 돈을 많이 빌려온다, 이 말을 시험지에다 뭐라고 할까요? 시험지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온다를 시험지에다 뭐라고 표현할까? 대출을 많이 받았다? 그것도 아니고 뭐라 할까? 뭐랄까? 부채비율이 높을 때 이렇게 하지.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대부분이 높아졌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험지에다는 써야 되겠다. 시험지에다는 부채비율이 높을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을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냐면 총자본순이익보다 차익금리가 낮을 때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 자기자본순이익이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많이. 이해되셨나요? 이걸 정해지렛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만약에 차익금리가 높아버리면 내 돈의 수익이 떨어진다고. 이때 돈을 많이 빌려버리면 그럼 내 돈의 수익이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많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밖에 비도 오고 덥지도 않고 공부하기는 참 좋네요. 부침개만 있다면 파전하고 아싸, 막걸리도 있어야 되겠네. 예?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면 내 돈의 수익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면 부채비율이 높든 낮든 내 돈의 수익 변화가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을 중립지렛대라고 그래요. 중립지렛대. 요즘은 시험 지문을 주는데 이게 이렇게 주는 지문이 착한 지문이야. 정해지렛대 효과란, 여기 있는 그대로 주는 거야. 정해지렛대 효과란 총자본순이익보다 차익금리가 더 낮을 때 그때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착한 지문이야. 근데 요즘은 정해지렛대라는 말을 빼고 총자본순이익보다 차익금리가 낮을 때, 그럼 차익금리가 나왔단 말은 지렛대 효과라는 소리야. 그게 빌려왔으니까. 낮을 때 자기자본순이익이 올라간 것을 말한다. 됐죠? 그때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내 돈의 수익이 많이 올라간다. 됐습니까? 그렇지. 그걸 반대로 하면 부해지렛대. 같으면, 요 두 개 같으면 차익금리가 높던, 아니, 부채비율이 높던 낮던 내 돈의 수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내 돈의 수익이 변하지 않는다를 자기자본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총자본순이익과 차익금리가 같을 때 부채비율의 변화는, 부채비율의 증감은 자기자본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끝났어 이제. 유형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못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해. 자, 중립지렛대, 부의지렛대 다 했어요 이제. 부의 볼까요? 차익금리가 더 높아. 이게 총자본순이익이요. 차익금리가 높아. 그러면 총자본순이익보다 자기자본순이익이 높고, 왜? 자기자본이 떨어졌으니까. 됐죠? 다만 이제 좀 기억할 것은, 제가 이제 총 이렇게 했는데 요 총자본순이익과 같은 말이 총투자 수익도 되고, 수익률 되고, 또 똑같은 말 종합수익률도 되고. 요 차익금리는 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차익금리는 대출 이자율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 차익금리가 4%다. 그럼 요 차익금리는 나는 이자율이지만 은행은 수익률이야. 수익률. 그래서 저당 수익률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은 차익금리라고 했지만 시험은 저당 수익률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예. 자, 지렛대효과 이제 유형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배워야 될 게, 지렛대효과에서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 게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지렛대효과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타인자본 이용을 하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세상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야죠. 언제나 명함이 있잖아요. 그럼 타인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은요? 내 돈의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 타인자본 이용하면 무조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진다 그러면 안 돼요. 높아질 수 있는 거야.
부의 지렛대가 발생하면 오히려 떨어지니까, 그럼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가 있다.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그렇지만 투자 위험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요거 받고, 요거 어마무게 잘 나왔죠?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투자 위험은 증가, 감소? 증가. 요걸 감소라고 낸다. 감소로. 한 7번 냈습니다. 7번. 이거를. 그러면 요 타인 자본 이용했다. 이 말 안 주고 다른 말로 부채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또는 다른 말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부채 나왔다.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했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질 수 있어서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OX, X. 자, 이제 지렛대 효과 전환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지렛대 효과 전환은 지렛대 효과를 바꾸자는 소리예요. 바꾸자.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 봐봐요. 총 자본 수익률이 있고 차익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총 자본이 10%고 차익금리가 15%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까? 유지 안 해야 됩니까? 유지 안 해야지. 총 자본 수익률보다 차익금리가 높아요. 이거는 부의 지렛대야. 부의 지렛대면 자기 자본 수익이 막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럼 이 상태가 있으면 사업 망한다고. 그럼 이 상태를 바꾸고 싶어. 요건 부의 지렛대니까 요걸 바꾸고 싶어. 정의 지렛대로 바꾸고 싶다고. 이걸 지렛대과 전환이라고 그래. 전환. 그러면 총 자본수익이 10%고 차익금리가 15%인데 부의 지렛대니까 정의 지렛대로 바꾸려면 그럼 요것만 낮추면 돼. 요걸 9%가 되면 차익금리가 9%가 되면 정의 지렛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렛대과 전환이라는 것은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바꾸고자. 이게 지렛대과 전환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지렛대과가 전환될 것인가? 차익금리를 낮추면 된다. 차익금리를 낮추면. 그러면 차익금리를 낮추면 부의 지렛대가 뭐가 된다? 정의 지렛대가 된다. 이걸 지렛대과 전환이다 이렇게 불러요. 차익금리를 낮추면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된다. 근데 시험은 뻔하잖아요. 이렇게 내지 않겠죠. 차익금리를 낮추면 정의 지렛대가 부의 지렛대로 된다. 이렇게 내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차익금리를 대신에 다른 말을 준단 말이에요. 대부비를 낮추면 부채비를 낮추면 그 부채비를 낮추면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부냐 정의냐 중립이냐를 결정해서 뭐요? 차익금리야. 차익금리. 그러니까 차익금리를 낮추면 부가 정의 된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이론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여기 칠판 볼까? 여기 총 자본 수익률이 10이고 차익금리가 15입니다. 이렇게 저당 수익률이 15라고. 그러면 이건 부의 지렛대야. 그럼 이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계속 마이너스야. 내 수입이 마이너스라고. 계속 마이너스 이제 망해. 그래서 이걸 정의 지렛대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차익금리가 15인데 9가 되면 그러면 총 자본 수익이 높아지고 총 자본 수익이 더 높고 그러면 정의 지렛대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 자, 됐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다 끝났고 계산 문제가 하나 들어갔죠. 계산 문제가. 무슨 계산 문제? 자기 자본 수익 계산 문제. 자기 자본 수익 계산은 공식이 있는데 공식 2개가 있을 건데 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외우면 돼요. 2가지 형태로 나와. 자기 자본 수익 계산은 2가지 형태로. 어떻게 2가지 형태로 나오냐면 문제를 보면 자기 자본 수익 계산 문제가 이제 2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첫 번째 공식 이게 잘 나와요. 이건 이제 금액으로 나온 거예요. 금액으로. 자, 한 장을 넘겨서 80쪽 가볼래요? 80쪽으로 가면 계산 문제가 나와. 계산 문제 4. 자기 자본 수익 계산. 그래서 1번, 박스 1번. 부동산 가격 10억이다. 타인 자본 5억이다. 이렇게 금액으로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 그 밑에 2번. 총 자본수익 10%, 저당 수익 8%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 총 자본수익 플러스 총 자본수익 마이너스 차익금리 곱하기 부채비율. 요걸 총차부 이렇게. 그러니까 2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 2가지 형태로. 그러면 이제 요 2가지로 밑에 요 총차부 작년에 이제 요거 냈단 말이에요. 요게 잘 내서 요 위에 게. 근데 밑에 총차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총차부 총자본수익률, 차익금리, 부채비율 이렇게. 이걸 총차부. 요 2번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 않고 1번도 엄청나게 잘 나온 거 아니라 1번은 한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출제한다고. 매번 내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공식을 통해 이제 볼 건데요. 계산 문제 가봅시다. 그럼 1번은 부동산 가격이 10억이고 타인 자본이 5억이고 순용업이 6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총차부가 아니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 가지고 번 수익이라고.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봐봐. 금방 알 수 있지. 자기 잡은 수익률은 내 돈 가지고 본 수익이니까 내 돈이 얼마일까? 내 돈은 5억이잖아요. 5억.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타인 잡은 5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 돈은 5억이죠. 이거 5억. 이렇게. 그럼 영업에서 돈 벌고 부동산 가치가 변하면 돈 벌고 아까 했잖아. 처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처분 시 현금 흐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도 두 가지가 있지. 영업에서 번 돈, 순용업소도 6천. 그렇죠? 근데 이 순용업소 6천이 순수하게 전부 다 내 돈은 아니라는 거야. 내 수입은. 은행에서 돈 빌렸으니까 이자 줘야 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 이자 빼야지. 얼마 빌려왔어요? 5억 빌렸잖아. 5억. 5억. 그럼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자율이 5%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05를 곱하는 거라고. 그럼 은행에다가 이자를 얼마 줘야 될까요? 2,500 줘야 돼. 2,500. 2,500. 은행에다 2,500을 줘야 돼. 그럼 순용업소 6천인데 은행에다 2,500을 주면 나에게 떨어진 그 얼마가 3,500. 그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면 더 해야 돼. 올라갔잖아. 올라갔잖아? 더 해야지. 선생님 떨어졌으면 어떻게? 빼면 되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5%. 부동산 가격이 얼마고? 10억이고. 그러면 10억에 5% 0.05. 선생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은행 줄 거 더 없습니까? 무슨 은행을 줘? 은행 안 주지. 은행은 이자만 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수익이 계산됩니다. 몇 퍼센트요? 17%가 나와요. 17%가. 2,500. 여기는 얼마요? 5천. 그래서 7,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7% 자기 자본수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게 없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간 거야. 안 올라갔으면 요거 안 쓰면 돼. 됐지요? 그럼 만약에 이걸 전액 자기 자본이다. 돈 안 빌려왔다. 그럼 돈 안 빌려오면 자기 자본수익을 가볼까요? 돈 안 빌려오면 자기 자본수익은 10억, 6천, 요거 없고 돈 안 빌려왔으니까 플러스 요거 5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최근에 출제 경향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10억, 타인자본 5억,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타인자본 5억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타인자본 5억을 다른 말로, 타인자본을 50% 활용했다. 50% 활용했다.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대부비율이 50%다. 이렇게 내거나. 여기 타인자본 5억 있죠? 이 자리를, 이걸 다른 말로, 대부비율이 50%다. 대부비율이 50% 이렇게 준다면 50%. 똑같은 말이에요. 타인자본 5억이나 대부비율 50%나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지분 비율이 50% 할 수 있어요. 지분 비율이. 지분 비율. 그럼 지분 비율 50%면 내 돈이 5억이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 풀었고 이제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총총차부야. 총총차부. 자기 자본수를 계산을 했는데 근데 금액이 없는 거야. 자기 자본수 계산을 하겠는데 부동산 가격도 없고 순용업소도 없고 금액이 없고 무조건 율만 나와. 율. 그때는 총총차부야. 총총차부. 총 자본수 10%, 저당 순위율 8%. 이게 차익금리거든. 차익금리. 그다음에 대부비율 50%, 자기 자본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가장 최근에 27회 때 나왔어요. 27회 때 나왔으니까 한참 됐죠. 5년 이상 됐으니까. 그럼 얘는 총총차부라고. 총 자본수는 10%, 총. 여기에 총 자본 10% 마이너스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이니까 8을 빼. 그리고 곱하기 부채 비율이야. 부채 비율. 근데 부채 비율 안 주고 대부비율 줘서 대부비율. 그러면 이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총 차보니까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차익금리 곱하기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또 알아야 돼. 부채 비율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 부채 비율은 아까 배웠네.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 그 밑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부채 비율이야. 부채 비율.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면 지분도 50이에요. 선생님 왜 대부가 50이면 지분이 50이에요? 비 오는 날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 그러면 50도 50이죠. 50분의 50. 그럼 몇입니까? 1. 1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해. 1. 그럼 1이니까 곱할 필요 없는 거지. 1이니까.
그럼 가로부터 계산해야 돼. 가로부터. 그럼 10에서 8 빼니까 2. 2다 1 곱하니까 그대로 2. 그럼 앞에다 10을 더하니까 12. 눈만 크게 뜨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자, 만약에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여기를 대부비로 안 나오고 이걸 부채비로 나온다. 부채비로. 이거 부채비로 나왔다 해봐요. 그럼 더 쉬워요. 부채비로 나오면 그 부채비율이 50이다. 이렇게 나오면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8% 곱하기 몇이래요? 0.5. 50분 0.5 바로 곱하면 돼. 바로. 더 쉽죠. 부채비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11%가 되는 거예요. 10에서 8 빼니까 2. 2에다 0.5 곱하니까 1. 그럼 11%.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게 대부비율이냐 부채비율에 따라서 달라져 이렇게. 그 부채비율이 좋아요? 대부비율이 좋아요? 부채비율이 좋지. 바로 곱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이제 지렛대과 끝났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벗어나지 말라고 이 정도 하면 되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출제했다. 그럼 출제자는 아파야 돼. 아파야 되지. 출제자가. 자, 됐습니다. 근데 위험이 나왔네. 위험.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위험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좀 빨리 쉬어보게요. 좀 빨리 쉬고 전부터 정확히 10분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되셨나요? 예. 자, 10분 쉬었다가.